이제 슬슬 2세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주변을 보면 애 낳고 싶다는 생각이 도무지 안 들어요. 물론 개인의 선택입니다. 아이를 꼭 낳으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 네. 이게 역대 최저치라고 하던데요. 내년에는 0.7대가 무너질 겁니다. 전쟁이 나도 이것보다 높고요. 이제 사회가 붕괴되고 나라가 무너졌을 때 나오는 수치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는 우리 사회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살짜리 애 키우는 선배만 봐도 그래요. 애기 낳기 전엔 맞벌이였거든요. 양가 부모님이 애 낳기만 해라, 내가 다 키워줄게 했는데 처음엔 다 그러시죠. 네. 막상 애가 딱 태어나니까 힘들다고 못 봐준다고 하셨대요. 결국 선배가 육아휴직 중인데 그마저도 1년이라 곧 복직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남편도 회사가 어려워서 육아휴직이 어렵다더라고요. 집 앞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했더니 대기가 길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대요. 스터비는 달에 300만 원은 기본이라 한 명 월급을 모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인데 베이비시터 한 달에 300만 원은 출퇴근하시는 분들 얘기일 겁니다. 기거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비싸게 지금. 네, 맞습니다. 예. 뉴스에선 애를 안 낳아서 나라가 망하네 어쩌네 하는데 선배네와 저희 사정이 다르지 않아서 더욱 고민이 됩니다. 저희 아이 낳아도 괜찮을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2020년부터 21년부터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지방대 대량 미달 사태가 나고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2002년생이 중요한 게 50만 명 안 되게 태어났다는데 그 당시 인원이 신입생 정원보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대 위기 사태를 2002년도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 대비를 안 하고 두고 있었던 거죠. 작년에는 25만 명이 안 태어났어요.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25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모든 학교는 제로가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모든 산업도 사실상 붕괴가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지금 TV를 보면 알바 광고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알바생이 모자라서 그래요. 알바생을 구하기 힘들어서. 왜 구하기 힘들어졌냐? 20대 초반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친구들이 곧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없었던 신규 진입 인력이 줄어들면서 우리 산업에서 인력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특히 지방에 있는 대기업, 포스코라든지 뭐 제철소라든지 아니면 조선업인 이런 데서도 타격이 좀 클 거예요. 사람들을 구하기 힘들어서. 슈링크랑 이코노믹스를 합쳐가지고 이제 경기가 축소된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성장이 둔화될 거라고도 예측을 하는데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가 줄어드는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산 인력이 줄어드니까 생산량이 줄어드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 시장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특히 소비 시장 중에서도 내수업이 시장 자체가 좁아질 거예요. 건설업이라든지 운송업이라든지 외식 숙박업 같은 내수업이에요. 시장도 줄어들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하는 위기 상황이 되겠죠. 진짜 문제는 격차가 커질 거예요. 산업 간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노동시장도 이분화되면서 계층 간의 격차도 커지고요. 저출산 얘기를 하면 지금 기성세대들이 항상 얘기를 하죠. 왜 애를 안 낳아가지고 이러냐. 이렇게 안 낳으면 나라 망한다. 20대, 30대 청년들은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2030 세대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네들이 이걸 만든 게 아니고 본인들은 그냥 크다가 보니까 이런 사회에 진입한 거거든요. 문제는 앞으로 한 25년 정도 지나면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된 나라가 돼요. 속도가 무지 빨라져요. 불과 한 25년 후가 되면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가 넘을 거거든요. 계층과 지역과 세대를 따라서 격차가 커지고 그러면서 갈등도 커지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학교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이 학교 교사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교사 수를 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재 계신 분들을 나가게 하는 거, 아니면 신규 인력을 안 받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후자로 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의미냐면은 고령화의 위기를 청년 세대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네. 제가 진짜 인구학자로서 사회학자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나라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점점 우리 사회가 매몰아 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고령화의 진짜 문제. 우리가 저출산이 심화된 게
2015년, 16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 친구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개념이 코호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동시대에 태어나면서 같은 경험을, 역사적 경험을 같은 연령대에 해요. 그래서 구제금융 때 10대 정도 되는 그 세대가 부모님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봤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가정 형편이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를 몸소 경험했죠. 근데 그때 국가는 도와주지 않아요. 뭐 이런 과정에서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건 어찌 보면 그 세대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미래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할 때 내가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청년들은 IMF 이후를 하면서 굉장히 고도화된 경쟁 체제 속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고, 사교육을 특히 심화되면서 우리 가족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도 어려운데 자기의 가족에 대한 효용성, 가족이 왜 행복한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 거를 더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특히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걸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로 스노우볼 리소스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누진 자원 게임 정도가 될 텐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자원이나 자산을 조금 독점할 수 있으면 이건 완전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그대로 출산에 적용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몰아서 한 아이한테 투자하는 게 여러 아이한테 나눠주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야 얘가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죠.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26조 원에 달했습니다. 자녀 하나를 키우는데 몇 억이 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자신이 없기도 하고. 저희 인구학에서도 이거를 이제 상대적 투자 가설이라고 해서, 사실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중산층은 왜 아이를 덜 낳을까로 들어갔어요. 교육 수준이 낮고 소득 수준이 낮으면 아이를 많이 낳고, 아주 높으면은 노는데 중산층 왜 떨어지지 설명을 해서 상대적으로 투자를 효율적으로 집중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나는 어차피 여러 명을 낳아가지고 키울 자신은 없어. 그러니까 한 명 낳아서 얘한테 집중해서 투자할 거야. 그럼 얘가 다른 애들과의 경쟁에서는 그래도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나마 이제 아이를 낳겠다고 생각한 부모도 다른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저렇게 해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면 나도 저 정도의 준비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나는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출산을 하는 건 좀 무리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실제로 꽤 있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대학을 못 가면은 대우를 못 받잖아요. 이 경쟁 속에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키워서 차라리 안 낳는 게 낫다라고, 심리적인 생존 전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모두가 불안해하는 사회, 그러니까 이 경쟁과 불안과 이 불행이 뭔가 섞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